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스타였다가 비난을 받았다가 요즘에 다시 주목받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근황에 관한 내용을 제가 다 질문을 그냥 저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지역구 활동 그동안 열심히 했고요. 또 보수 개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셨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근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죠. 사실은 장제원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도 사실 좀 논란이 됐었어요. 올해 맞습니다. 집안이 참 부자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들이 래퍼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 달 첫 앨범을 내면 사실상 데뷔를 하는 거네요. 예. 아버지로서의 감회가 좀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먼저 우리 아들이 또 사회적으로 조금 무리를 빚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바른당 대변인과 부산시당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사과를 드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정식으로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예, 뭐 라디오에서는 한 적이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죄를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우리 아들이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라디오에서. 그렇죠. 나도 화제가 됐어요. 예, 6일 날 이제 그 첫 음반이 발매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하고는 10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 아들한테 제가 충고만 했지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주지를 못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혼내기만 하신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교육자시고 정치인이시고 아빠가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음악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숨어서 해야 되고 또 숨어서 하다 보니까 맨날 혼나고 혼나다 보니까 성적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쳇바퀴 돌아가면서 좀 삐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싫지는 않았다. 단지 무서웠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아들의 음악을 이해를 하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장제원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제원이라는 이름에서 느끼는 중압감 훌 털어버리고 자신이 지은 이름 지금 활동하고자 하는 노엘 그 노엘이라는 이름으로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 자신의 행복한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원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엘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나요? 아니요. 제가 장용준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 장용준 이름에 대한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노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거든요. 장용준이가 노엘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노엘은?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자기가 노엘이라는 게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그건 자신이 물어보지 못했는데 자신의 음악 활동을 위해서 지은 이름 노엘, 자신이 지은 이름 아니겠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 노엘로는 성공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근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처음부터 아들 얘기하니까 막 진땀이 나네요. 그래도 뭐 말씀하실 거나 하시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 좀 바꿔서 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 영상부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갑자기 나가신 이유가? 현재 반대 토론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뭐 표결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빠지니까 이게 정적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지 국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앞으로 10분 내에 혼란 상황이 지나간 뒤 장제원 의원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다 여당 의원들이 둘러싸서 뭐라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표결을 하려고 그러면 제적이 150석이 돼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적 과반이 돼야 돼요. 절반이 돼야 되는 거죠. 149명이 투표를 한 상황에서 제가 투표를 딱 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가결이 되거든요. 150 딱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했는데 저는 어제 저 장면을 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추경 예산 통과에 있어서는 여야에 다
패배자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셨네요.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사실은 제가 그 야당이 찬성한 여당이 찬성한 이런 추경을 왜 찬성했느냐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지금 앞서 화면에 다 집단 퇴장을 했어요. 1차적으로 했다가 뭐 가까스로 다시 들어왔는데 뭐 그 상황이 끝나고 그리고 야당 자유한국당 소속으로는 2명이 찬성을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장지현 의원이시거든요. 저는 이 추경안에 대한 찬성을 한 이유는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협상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쟁점이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그것은 일자리냐, 그건 생산적 일자리가 아니라는 그 쟁점이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12,000명을 이번 추경에 공무원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7,500명은 지방으로 빼고 그다음 4,500명 남은 것 중에서도 2,500으로 줄인 겁니다. 그렇죠. 그 2,500도 사실은 경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경찰 공무원 늘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고 그다음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에 좀 노선을 넓히다 보니까 직원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2,500명, 12,000명에서 사실상 집권당에서 2,500명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사실 줄은 거죠.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협상을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저희가 정치적으로 예산으로 공무원을 내리는 것이 일자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한 반대를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것은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여야가 충분히 서로 양보를 한 안이라 생각해서 투표를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야당인데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잡았는데 자유한국당 입장만 다 수용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라는 게 국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는 게 협치인데 협치가 된 안을 이걸 또 반대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제가 찬성을 던졌고요. 제가 앉아 있었던 거는 이제 뭔가 좀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 국회 문화가 우리 국민들이 싸우지 마라. 정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을 하라는 게 국민적 지상명령인데 우리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들어와서 찬반 토론을 하고 또 투표를 하지 않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러지 말자. 여야가 치열하게 국회 본회의장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는 표결을 하는 좀 관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작지만 우리 국회가 개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본회의가 끝나고 혹시 자유한국당 내 동료 의원들 중에서 좀 한 소리 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글쎄 저한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여당 의원 쪽에서는 찾아오신 분 있었어요? 글쎄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좀 정치적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짐작컨대 여당 의원들은 뭐 고맙다라고도 할 만할 것 같은데. 격려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있는데 아주 사진이 정확하게 나서 오늘 아마 오늘 오후부터 내일자 아마 신문에 장지현 의원이 홀로 앉아 계신 사진이 꽤 많이 회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싶기도 굉장히 해요. 부담스럽습니다. 저게 사실은 저의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모습들이 부각이 되고 자꾸 이런 걸로 인터뷰가 되면 제 자신이 마치 뭔가 정치적인 이해 어떤 뭐 정치적으로 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 때문에 인터뷰를 일절 제가 안 하고요. 오늘 나온 거는 사실은 열흘 전에 우리 이 반장께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약속 지켜서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인터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나 다른 방송에서는 아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신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제 과거 탈당 얘기 조금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영상부터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들의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보수 대혁신 같이 이루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고 좌파한테 정권 넘겨줄 수는 없지 않느냐.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충분히 들었고 우리 홍준표 후보 말씀 충분히 들었고. 자, 한 2달여 전 장면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같이 원래 탈당을 하기로 했던 황영철 의원께서는 탈당을 번복하고 다시 바른정당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거에 사실 장제 의원도 황영철 의원의 행보에 동조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왜 바른정당으로 다시 가시지 않고 결과적으로 탈당을 하게 됐나요? 우선 제가 네. 바른정당에서 탈당을 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온 거에 대해서 네. 쏟아진 비판 제가 100%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한국당에 오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어요. 예. 첫째는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 싱크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루고자 하는 보수 대개혁을 자유한국당이 하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른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깨져야 된다. 그러니까 원내교섭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바른정당에서 보수 개혁하는 것이 제 생각이 맞잖아요. 근데 제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은 바른정당이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깨진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이 국회 내에서 원내정당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4명, 15명이 모여졌거든요. 정운천 의원하고 황영철 의원까지. 그래서 그러면 바른정당이 원내교섭가 깨지면 여기서 제가 보수개혁,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수의 혁신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당 후보께서, 대통령 후보께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보수개혁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니 그러면 내가 이 지점만큼은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장제원, 김성태, 황영철, 권성동 못 받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콕 집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마음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황영철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운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을 안 하고 지역구의 민심을 살펴보니 자유한국당 가는 것보다는 바른정당이 남다. 그래도 남겠다고 하셨고 또 황영철 의원이 나오면 20석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른정당이 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겁니다. 20석이 되잖아요. 그게 교섭단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황영철 선배한테 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가시겠냐 그랬더니 다음날 10시에 인터뷰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영철 의원하고 그 다음날 다시 바른정당에 돌아가겠다는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힘든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부탁 또 저의 지지층 저의 또 가장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냉각기를 가지고 판단이 좋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충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감안할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그러신가요? 얼마 전에 사실 이 발언 참 논란됐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게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다. 이걸 좀, 이 발언에 대한 진위를 좀 해명을 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라디오에서 한 얘기 한 20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풀로 들어보시면 이렇게 아마 그 제목을 뽑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풀로 들어봤습니다. 근데 중간쯤에 짧게 한번 나오는 얘기도. 그것만 딱 어떻게. 근데 그게 사실은 귀를 확 탔습니다. 기자분들은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하기 힘든데, 어쨌든 제가 홍준표 대표께서 아까 싱크에서 나왔듯이 여러분과 함께 보수를 같이 하겠다 해서 저희가 넘어왔는데, 지금 당의 당의 상황을 보게 되면 노선이나 인식이나 가치 측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회기적으로 가고 있다. 또 노선적인 측면에서는 또 우측의 끝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판단 속에서 그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보수개혁은 이런 게 아닌데 지금까지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치 인생의 10년 인생의 가장 큰 잘못된 선택 아니냐. 그렇다면 이 잘못된 선택이 잘된 선택이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노선과 가치와 역사 인식에 대한 논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노선과 인식이 우리 국민적의 보편적인 입장에서 수용되지 않는 정도의 혁신이 된다면 내가 이 선택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요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찍어서 인생 최고의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당원들이나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개개인적으로 또 언론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해명을 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뭐 이 자유한국당의 보수개혁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 보수개혁을 이끌고 갈 분이 혁신위원장, 유석춘 혁신위원장인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장제원 의원 역시 굉장히 걱정스러운 글들을 최근에 올리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식과 노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식 문제는 역사 인식 문제인데 첫째는 뭐 누가 뭐래도 탄핵 문제일 겁니다. 아마 탄핵을
본인이 보수혁신위원장 임명을 받고 첫 일성으로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그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8명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는데 예. 그럼 정치적 보복이다. 그러면 국회에서 3분의 2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정치 보복했다. 그러면 정치적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예. 헌법재판소의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정치를 보복을 한 것이냐. 이게 다 인식 문제가 다 걸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듣고 보면은 탄핵 자체 그리고 그거에 동조한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탄핵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을 반대했다면 탄핵이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 이제 그 부분도 제가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당시에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서 100만이, 200만이 되고 200만이 1000만이 되는 그래서 청와대가 100m 앞까지 가게 되고 예. 국회가 침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저희들의 인식이나 상황 판단은 광장에 있는 촛불 민심을 헌법적 테두리 내인 국회로 갖고 와서 이것을 논의해서 탄핵을 가결시켜가지고 최종 시민 예. 법률로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광장의 민심을 이게 추스리고 예. 국가가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좀 광장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다독 추스려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에 저희가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똘똘 뭉쳐하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지금의 새누리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고 보수가 존재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식의 갭과 제 인식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가치 문제입니다. 노선의 문제인데 이 노선의 문제는 유석춘 위원장의 최근에 지난 20년간 보수 정권이 좌클릭하다가 망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인식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좌클릭하다가 망한 게 아니고 그 좌클릭한 정책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저희들이 25년 정도 네, 예. 민주화 시대 이후에 3번의 집권을 했습니다. 이 15년. 예. 그 기간 동안 늘 좌클릭해서 저희들은 정권을 잡았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국민이라는 말을 썼어요. 국민 성공 시대는 뭐냐면 국가주의에서 국민주의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개개인의 성공.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의 행복보다는 이제 국민의 행복을 찾아주겠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중도 성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51%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거는 결국은 경제민주화를 수용하고 복지 아젠다를 갖고 왔기 때문에 51%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 행복 시대보다는 국가주의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가 국민들을 멀어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너무 집권하고 난 이후에 국가주의적이고 편가르기를 했고 또 진영 논리에 쌓여서 저희들이 정치를 한 그런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가 캐머런이 그랬잖아요. 좌파 진영의 에세이어도 포퓰리즘 그거를 비판만 하지 말고 그 포퓰리즘의 정책을 갖고 와서 그 원인을 제거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재해석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보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수 진영이 절대로 고용, 노동, 복지 이런 것들을 진보적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국민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어떤 영역에까지 들어가서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인식과 노선의 차이 때문에 저와 유석춘 위원장 간에 이제부터 논쟁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으로 옮길 때 사실상 홍준표 대표, 지금의 당신은 대선 후보지만 지금은 홍준표 대표가 보수개혁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라는 걸 사실상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임명한 거나 그 위에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여러 가지 노선이나 이 발언들을 보면은 과연 보수개혁이 가능하겠니라는 의문들을 들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약속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대표님하고는 18대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은 제가 19대 백수 시절에 재선 도지사 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정무부지사급 정무특보까지 제안을 하셨거든요. 친하게 지냈었고 그분의 개혁 마인드를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재선의원 간담회 때 홍준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혁신위원 중에 아주 좌파 진영을 대표하는 분도 계시다. 좌파 진영에서 본 자유한국당, 중도 보수 진영에서 본 자유한국당을 다 분석을 해서 앞으로 외연 확장에 노력을 하겠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바른정당의 자유한국당 옮길 때도 그러셨고
또 재소연 간담회도 그러셨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개혁 의지를 믿고 저는 끊임없이 보수개혁, 제가 생각하는 보수개혁에 대한 목소리 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자유한국당 내에선 잠복됐지만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과 친박계 의원은 거의 대척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제가 자유한국당 다시 와 보니까 친박 비박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었는데 예. 문제는 탄핵 비탄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친박과 비박의 색깔이 물론 색깔이 달라질 이게?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탄핵 비탄핵 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쉽게 논란이 가시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것을 앞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법원에서의 판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루한 논의 끝에 저는 이게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통과된 추경안은 국회 표결 과정조차 순탄치 못했습니다. 거센 찬반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장은 고성과 야유가 난무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사회주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난하자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직접 실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게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세금 폭탄이 이어질 거란 경고와 함께 공조를 깬 다른 야당에 대한 성토도 이어집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그런 일자리 만들기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두 야당이 갑자기 일정을 바꿨습니다. 이러니 여당 이중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꼭 필요한 일자리라며 맞섭니다.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을 편성했고 그것을 국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노력한 정의당 윤수화 의원이 대놓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하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다가서가야 말입니다. 찬반 토론이 격화되면서 추경안은 표결에 들어가는 데만도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추경 처리를 위해 5명가량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추경 투표가 시작된 후 전광판에 찍힌 참여의원 숫자는 145명. 표결 성립을 위한 의결 정족수 150명에도 모자라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꼼꼼히 살펴보니 전체 120명인 여당 의원 가운데 빠진 인원은 무려 26명. 추경 통과에 동참했다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수십 명씩 외국에 나간 것을 챙기지 못한 여당이 1차적인 책임이죠. 저렇게 목리를 부린 자유한국당과 함께 두 거대 정당에 추경 통과를 놓고 연일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점, 이들 여당 의원들은 어디를 간 걸까? 20여 명 가까이는 해외 세미나와 국제교류 등을 이유로 또 나머지는 개인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재산 추적을 위해 독일로 간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해외 교류나 개인 일정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 의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속을 위배하고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자유한국당 집단퇴장에 여당 의원 수 부족까지 정족수 미달로 지연된 것을 두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가까스로 추경이 처리되면서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민주당 내 전략 또한 아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